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엉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엉만은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엉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엉만은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엉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엉만은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엉만은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습니다. 헌,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엉만은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엉만은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엉만은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새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엉만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혼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새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억마는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하지만 억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머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가 조용히 억만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 진짜 낭구님이 아니신가요? 소인은 억만이라 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이 이리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서방님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셨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나 서방님의 그 마음은 진심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편 마당에서는 진짜 신랑 윤도령과 장인 최영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딸은 이미 저 사내와 혼례를 치렀고 하룻밤을 보냈소.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이오. 결국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윤도령은 분을 사기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억만을 조용히 불러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 연희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연희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억만은 지도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집안의 정식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이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저 집을 고쳐 자네들의 새 살림집으로 삼으려 하네. 다만 자네 혼자 가서 먼저 집을 수리하고 털을 닦아야 할 것이야. 장인어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도영은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베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우니 천장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반자 사이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구멍에서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도영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엽전 꾸러미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음 날 이도영은 아내 연희를 데려와 그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방님, 우리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논과 밭을 사들여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영감은 직접 기와집을 찾아왔고 몰라보게 달라진 집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이 집 문서는 오늘부터 자네 것일세. 마침내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이도영은 아내 연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엉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엉만은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엉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엉만은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엉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엉만은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엉만은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엉만은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엉만은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새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엄마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새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예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억마는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하지만 억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머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가 조용히 억만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 진짜 낭구님이 아니신가요? 소인은 억만이라 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서방님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셨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나 서방님의 그 마음은 진심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편 마당에서는 진짜 신랑 윤도령과 장인 최영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딸은 이미 저 사내와 혼례를 치렀고 하룻밤을 보냈소.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이오. 결국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윤도령은 분을 사기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억만을 조용히 불러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 연희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연희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억만은 지도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집안의 정식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이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저 집을 고쳐 자네들의 새 살림집으로 삼으려 하네. 다만 자네 혼자 가서 먼저 집을 수리하고 터를 닦아야 할 것이야. 장인어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도영은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베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우니 천장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반자 사이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구멍에서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도영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엽전 꾸러미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음 날 이도영은 아내 연희를 데려와 그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방님, 우리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논과 밭을 사들여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영감은 직접 기와집을 찾아왔고 몰라보게 달라진 집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이 집 문서는 오늘부터 자네 것일세. 마침내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이도영은 아내 연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엉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엉만은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엉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엉만은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엉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엉만은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엄마는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엄마는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새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엄마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새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예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머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가 조용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 진짜 낭구님이 아니신가요? 소인은 억만이라 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서방님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셨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나 서방님의 그 마음은 진심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편 마당에서는 진짜 신랑 윤도령과 장인 최영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딸은 이미 저 사내와 혼례를 치렀고 하룻밤을 보냈소.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이오. 결국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윤도령은 분을 사기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억만을 조용히 불러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 연희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연희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억만은 지도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집안의 정식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이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저 집을 고쳐 자네들의 새 살림집으로 삼으려 하네. 다만 자네 혼자 가서 먼저 집을 수리하고 털을 닦아야 할 것이야. 장인어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도영은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베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우니 천장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반자 사이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구멍에서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도영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엽전 꾸러미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음 날 이도영은 아내 연희를 데려와 그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방님, 우리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논과 밭을 사들여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영감은 직접 기와집을 찾아왔고 몰라보게 달라진 집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이 집 문서는 오늘부터 자네 것일세. 마침내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이도영은 아내 연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엉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엉만은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엉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엉만은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억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억만은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억만은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억만은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억만은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억만은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세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억만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세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억만은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하지만 억만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머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가 조용히 억만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 진짜 낭구님이 아니신가요? 소인은 억만이라 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이 이리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서방님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셨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나 서방님의 그 마음은 진심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편 마당에서는 진짜 신랑 윤도령과 장인 최영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딸은 이미 저 사내와 혼례를 치렀고 하룻밤을 보냈소.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이오. 결국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윤도령은 분을 사기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억만을 조용히 불러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 연희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연희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억만은 이도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집안의 정식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이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저 집을 고쳐 자네들의 새 살림집으로 삼으려 하네. 다만 자네 혼자 가서 먼저 집을 수리하고 털을 닦아야 할 것이야. 장인어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도영은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베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우니 천장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반자 사이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구멍에서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도영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엽전 꾸러미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음 날 이도영은 아내 연희를 데려와 그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방님, 우리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논과 밭을 사들여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영감은 직접 기와집을 찾아왔고 몰라보게 달라진 집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이 집 문서는 오늘부터 자네 것일세. 마침내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이도영은 아내 연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억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억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억마는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억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억마는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억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억마는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억마는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습니다. 헌.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억마는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억마는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억마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세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억마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세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억마는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하지만 억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머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가 조용히 억만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 진짜 낭구님이 아니신가요? 소인은 억만이라 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서방님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셨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나 서방님의 그 마음은 진심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편 마당에서는 진짜 신랑 윤도령과 장인 최영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딸은 이미 저 사내와 혼례를 치렀고 하룻밤을 보냈소.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이오. 결국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윤도령은 분을 사기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영감은 억만을 조용히 불러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 연희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연희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억만은 이도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집안의 정식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이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저 집을 고쳐 자네들의 새 살림집으로 삼으려 하네. 다만 자네 혼자 가서 먼저 집을 수리하고 털을 닦아야 할 것이야. 장인어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도영은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베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우니 천장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반자 사이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구멍에서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도영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엽전 꾸러미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음 날 이도영은 아내 연희를 데려와 그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방님, 우리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논과 밭을 사들여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감은 직접 기와집을 찾아왔고 몰라보게 달라진 집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이 집 문서는 오늘부터 자네 것일세. 마침내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이도영은 아내 연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의 한 구석에 위세 등등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외동딸 서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바른 행실은 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선비 박진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버지는 양반 중의 양반으로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화는 박진사를 몰래 불러내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저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가씨.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했어. 우리 함께 멀리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은 어떻겠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훗날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진 귀금 속을 작은 함에 담아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아래에서 기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우린 떠나는 겁니다.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서화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그 집의 머슴인 엉만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란 우직한 사내였지만 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금음날 밤, 엉만은 박진사의 옷과 비슷한 깨끗한 옷을 구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엉만이 작은 기침 소리를 내자 담장 너머로 서화의 고운 손과 함께 묵직한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우리 꼭 행복해야 해요. 엉만은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잡고 담을 넘어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화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랑하는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내 낭구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씨. 소인 엉만입니다. 이 나무함이 너무 탐이 나서 그만.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어찌 너 같은 머슴과 한평생을 산단 말이냐?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넌 그 함이나 가지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려라. 서화는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갔고 엉만은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엉만은 궁금한 마음에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귀금속과 함께 선비가 입는 비단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습니다. 헌. 이런 옷을 나 같은 놈이 한번 입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엉만은 조심스럽게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머슴은 간대없고 제법 그럴듯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엉만은 그 모습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산 아래 잔치가 벌어진 듯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신랑님이 오셨다. 신랑님이 오셨어.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엉만은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세서방님. 어찌 이리 행차도 없이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엉만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혼례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에 과묵한 태도를 보이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세서방. 그런데 함께 오기로 한 행차는 어찌 되었는가? 밤길을 오던 중 일행들이 산적을 만나 모두 흩어지고 저라도 먼저 예를 올리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 연희가 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엉만은 얼떨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사흘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문 밖에 위풍당당한 말을 탄 젊은 사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랑,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혼례를 치르러 오던 길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왔소. 사정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인어른께 사제를 올리러 왔소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지금 제 곁에 계신 서방님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